1942년 6월 일본군은 소련 캄차카반도와 알래스카를 잇는 섬들인 알류샨 열도를 침공했고 서부의 아투섬과 키스카 섬을 장악했습니다. 알류샨 열도는 일본과 알래스카 본토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 일본군은 아투섬에서 약 1200km 떨어진 쿠릴 열도의 기지에서 보급을 해가면서 이 섬들이 언젠가 있을지도 모를 미군의 장거리 폭격 기지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와중에 1943년 3월에는 이 해역에서 아투섬에 보급을 가는 일본 수송선과 호위함대 그리고 미군 함대 간의 코만도르스키 해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군도 알래스카 본토에서 점점 서쪽으로 다가와 섬들의 비행장을 건설하면서 일본군을 폭격하고 곧 있을 알류샨 열도에서의 일본군 소탕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이 남태평양에서는 과달카날에서의 일본군 패배와 철수가 이루어졌고 과연 알류샨 열도에서도 이러한 전투가 벌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일본 수송부대가 쿠릴 열도에서 출발했다고 했는데요. 그곳이 바로 쿠릴 열도 최북단의 빠라무시르 섬이었습니다. 빠라무시르는 러시아어로 이렇게 쓰고 일본어 지명으로는 호로무시로인데요. 이 섬에는 활화산이 아직도 최소 5개가 있고 섬 남부에 이곳에 위치한 화산을 촬영한 것이 바로 이 사진인데 아마 1943년에도 이 사진의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시 해군기지 사진 같은 건 찾아보기 힘든데 여기 보이는 건물이 이 섬에 있었던 일본군 기상관측소라고 합니다. 이때는 쿠릴열도 전체가 캄차카반도 바로 남쪽까지 전부 일본 영토였고 남쪽에 위치한 이투르프 섬 기지에서 1941년에 진주만 기습 항모부대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진주만 기습 직전인 1941년 11월에 이 섬에 히토카프만에 정박하던 항공모함 아카기의 비행갑한 모습을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에는 아카기를 포함해 진주만 기습에 참가한 일본 항모 6척이 전부 찍혔다고 하는데 사진 설명에 의하면 이 항공모함이 카가이고 이 두 척이 왼쪽에 히류, 오른쪽에 소류,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멀리 보이는 이 두 척의 항공모함이 쇼카쿠와 즈이카쿠라고 합니다. 쿠릴 열도는 태평양 전쟁 종전 후부터 일본 홋카이도 바로 위까지 전부 러시아령으로 되어 있고 일본이 현재 북방 영토라는 이름을 붙여서 남쪽 몇 개 섬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알류샨 열도 서부를 나타내는 이 지도에서 미군은 본거지였던 더치하버에서 출발해 아닥섬을 거쳐 키스카에서 약 10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암치트카를 점령하고 키스카의 일본군 진지에 폭격을 가하는 등 계속 압박을 해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투와 키스카의 일본군을 몰아내는 것이었는데요. 이 지역의 미군을 총지휘하던 토머스 킹케이드 제독은 미군이 암치트카를 점령한 1943년 1월에 알류샨 열도, 특히 일본군 본부가 있던 키스카에서 일본군을 몰아낼 상륙작전 초기 계획을 미군 수뇌부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미국 서부 지역 육군을 지휘하던 존 드윗 중장 그리고 해군의 체스터 니미츠 제독은 이 공격 계획에 찬성하고 합동참모본부로 계획안을 올렸습니다. 존 드윗 중장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그제큐티브 오더 9066으로 미 서해안 지역의 일본계 미국인 약 12만 명을 강제 수용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미국 시민권이 있든지 없든지 일본계는 신뢰할 수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유럽 전선에서 싸운 미국군 제442 보병연대가 거의 대부분 일본계로 구성되었는데 존 드윗은 이렇게 일본인으로 구성된 부대 편성에 반대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알류샨 열도 탈환 계획안은 1943년 1월 셋째 주에 카사블랑카 회담에 참가한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 그리고 미영 수뇌부의 재가를 받고 세부 계획 수립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군은 원래 태평양 전쟁 발발 이전부터 알래스카에 근거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에 보이지 않은 북쪽에 위치한 페어뱅크스 기지를 비롯해 이곳 앵커리지에는 엘멘도르프 비행장이 있었는데 이곳은 생활 환경이 좋아서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었고 수많은 편의시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은 영 좋지 않았는데 당시 상황을 묘사한 기록에 나와 있는 언급에 따르면 군인들의 삶의 질은 앵커리지에서 서쪽으로 멀어질수록 이 그래프처럼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생활 환경도 서쪽으로 갈수록 더 자연에 노출되었는데 약 400km 떨어진 코디악 기지에서는 항공기가 착륙할 때 가끔 곰이 활주로에 나타나 쫓아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코디악에서 약 900km 서쪽에 더치하버가 있었고 조금 더 떨어진 옴락 기지에서는
시설은 괜찮았지만 다른 기지보다 중요성이 뒤져서 보급 물자가 제때 오지 않는 경우가 흔했고 병사들이 하루 3번 스팸만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아닥에도 기지가 만들어지고 병사들의 숫자는 빨리 늘어났지만 보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크리스마스 선물로 온 물품이 4월에 배달되기도 하고 보급의 절대량이 늘어나도 원래 목적지로 가지 않고 옆으로 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닥섬의 서쪽에 있는 암치트카 섬에서는 병사들이 추운 날씨에 텐트에서만 생활했고 난로를 켜놓아도 바닥과 천장의 온도 차이가 40도가 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그야말로 최전방인 이곳에는 식량 보급이 잘 되지 않아 배고픔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당시 증언도 존재합니다. 알류샨 열도 미군 기지들에서는 전투가 없는 가운데 극단적으로 안 좋은 날씨 등으로 인해 이른바 집단 우울증이 퍼지고 있었다는 기록도 있어서 이곳 미군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계급이 높은 장교들은 어느 정도 특혜를 누려서 병사들이 거의 통조림으로 식사를 할 때 자기가 만든 화단에 쓸 비료를 공수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군은 앞으로 다가올 알류샨 탈환 준비의 일환으로 코만도르스키 해전 바로 전날 미 육군과 해군 그리고 항공대 사령부를 아닥섬으로 전부 옮겼습니다. 사령부가 아닥섬으로 오면서 그곳의 생활 환경도 그에 따라 좋아졌는데 이 사진에서도 볼 수 있는 콘셋 막사와 자주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왔고 아닥섬 기지에 4-5곳에서 매일 영화가 상영되었고 PX에는 코카콜라가 새로 들어와서 병사들이 콜라를 사려고 한 블록 넘게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증언에 따르면 컴컴한 화장실에 전등이 달린 것도 병사들의 생활 환경에 상당한 발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조금 전 언급했던 대로 알류샨 열도에서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을 때 미군에게 닥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상륙 병력을 조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존 드윗은 미국 서부 웨스턴 디펜스 커맨드 WDC를 지휘했고 이전에도 이 지역에서 등장한 바 있는 사이먼 버크너 소장은 중장으로 진급했고 알래스카 디펜스 커맨드 ADC를 지휘했습니다. 알래스카가 웨스턴 커맨드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드윗이 버크너의 상관이었습니다. 당시 알류샨 열도에 배치된 미군 병력은 제4보병연대가 중심이었고 아닥섬에 약 3,000명의 병력이 모여 있었으나 일단 그 병력으로는 모자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기도 높지 않았던 데다가 상륙작전 훈련도 안 되어 있어서 결국 다른 부대를 불러와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합니다. 이에 따라 드윗 장군은 육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워 디파트먼트에 아직 미국 내에 있던 제35보병사단을 알류샨 작전을 위해 투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워 디파트먼트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사단마크가 모래시계를 닮아 아우어글래스 디비전 모래시계 사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제7보병사단을 알류샨 작전에 배정합니다. 원래 이 사단은 세븐스 모터라이즈드 디비전 제7 차량화 사단이었고 북아프리카로 갈 예정이었으나 북아프리카 전역이 거의 끝나가는 바람에 다시 보병사단이 되어 미 국내에 있었습니다. 드윗이 원래 요청했던 35사단의 사단장과 부사단장은 알류샨에 배치된 경험이 있었지만 7사단은 주로 사막에서의 기동전 훈련을 하던 부대여서 드윗 장군은 이 부대 배치에 반대했고 워 디파트먼트는 드윗 장군의 재요청을 바로 거절합니다. 사실 1943년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미군 전체에 매우 바쁜 시기였는데 1943년 6월 말에는 남태평양에서 일본이 장악한 중부 솔로몬 제도를 노리는 카트윌 작전이 시작될 예정이었고 얼마 뒤인 7월 초 유럽에서는 북아프리카 전역을 마무리한 연합군이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에 상륙할 허스키 작전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두 지역에 비해 알류샨은 확실히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곳이어서 워 디파트먼트는 드윗 장군에게 자기들 계획에 따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제7보병사단이 알류샨 열도로 가게 되었고 미 해병대의 지원하에 상륙작전을 위한 맹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난관이 알류샨 작전을 준비하는 미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미군은 상륙 예정지로 아투섬보다 키스카 섬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키스카에 일본군 병력이 아투섬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항구로 쓸 수 있는 후보지가 아투섬보다 더 좋은 상태인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미군은 키스카에 일본군이 약 9,000명 이상 주둔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아투섬에는 약 500여 명이 주둔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킹케이드 제독이 미 해군 지휘부로부터 받은 전달 사항은 제7보병사단을 비롯한 충분한 병력을
키스카까지 싣고 갈 수송선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전 준비와 훈련이 한창 진행되던 1943년 2월 말, 킹케이드 제독은 미국으로 날아와서 드윗 장군을 만나 작전 계획의 변경을 제안합니다. 킹케이드 제독은 드윗 장군에게 대규모 병력을 싣고 갈 수송선이 부족하다면 키스카섬 대신에 아투섬을 공격하면 쉽게 점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투섬 점령은 1개 연대만 보강시켜서 보내면 충분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투섬을 점령하면 일본 보급 물자가 키스카로 오는 길목을 차단할 수 있어서 잘만 된다면 전투 없이 키스카 일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상륙지 변경은 곧 합동참모본부 등 미군 수뇌부의 재가를 얻었고 이제 알래스카의 미군 지휘부는 아투섬 점령을 위한 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 4월 1일이 되었고 상륙작전 수송 지휘를 맡은 프랜시스 락웰 제독 등 수뇌부는 다시 샌디에고에 모여 아투섬 상륙 D-Day를 1943년 5월 7일로 잡았습니다. 6월이 되면 이 인근에 안개가 짙게 끼어서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결정된 날짜였습니다. 아투섬 상륙 작전은 오퍼레이션 랜드 크랩으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진행되던 작전 준비는 또 다른 난관을 만났습니다. 상륙일이 얼마 남지 않은 1943년 4월 중순, 미군 정찰기가 아투섬을 다시 정찰하고 아투섬의 일본군 예상 숫자를 그동안 알려져 있던 500명이 아니라 1600명으로 올려서 보고합니다. 미군은 1개 연대를 보강시켜서 약 2500명의 병력으로 일본군 500명을 상대하려고 했는데 이제 일본군이 1600명 정도라면 2500명은 턱없이 모자란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와서 작전을 취소할 수는 없었고 D-Day를 불과 19일 남겨둔 1943년 4월 18일 미군 지휘부는 다시 작전을 대폭 변경해 제7보병사단 전부를 아투에 상륙시키기로 합니다. 모자라는 수송선은 D-Day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야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미군은 보급 면에서 또한 문제가 있었는데 겨울에 필요한 방한복 등 보급 물자가 이탈리아 작전을 위해 전부 유럽으로 돌려져서 D-Day까지 제대로 장비를 갖출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태평양 전역에서 방한 장비가 필요하다고는 생각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7사단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상륙 연습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해안과 알류시안 해안은 극과 극으로 달라서 작전에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또한 제7사단장 등 지휘부 장성들 간의 의견 충돌이 자주 생기는 등 미군은 다가오는 상륙일을 앞두고 무언가 불안한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 아투섬 전투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